오늘의 지문은 큰 챕터는 경제 경영이야. 경제 경영. 자, 그런데 이 경제 경영 지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돼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율, 이율, 이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수학 공식으로 풀어야 돼요. 예를 들면 퍼센테이지를, 그래서 퍼센트 포인트라던가 이런 개념들을 기본적으로 적용해서 풀면 되는 거고, 오히려 그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풀면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할 문제는 그게 아니라 약간 응용형 문제예요. 처음에는 약간 기본 문제부터 들어가면 좋은데 기본 문제는 이미 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금 약간 응용형 문제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냐?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인간의 행동,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준이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살 거야. 그치?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싸고 좋은 물건, 하나는 비싸고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남들이 많이 사는 물건이 있어. A, 가성비 물건, 가성비. 자, 그리고 B는 유행하는 물건. 자, 연준아, 그러면 연준이 너는 이 중에서 뭐를 살래? 연준이 뭐 살까? 유행하는 물건 아니면 가성비 물건? 대답을 하지 않네요. 혹시 윤영이는 둘 중에 어떤 거 살래요? 가성비? 아, 오케이. 연준이는 가성비 선택했습니다. 윤영 학생은? 윤영이는 대답이 없어. 자, 그럼 윤영 학생은 그냥 선생님이 임의로 유행하는 물건을 산다고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경영, 우리가 고전 경제학이라고 하는 아담 스미스 있죠. 그래요. 가성비군요. 그럼 나는 유행, 조 선생님은 유행이라고 할게요. 전통적인 경영 경제학에서의 모델은 가성비 모델이에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 많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잖아. 그치?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면 과연 우리가 가성비 모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가? 당연히 어디가 많아요? 어디가 많을 것 같아? 여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소수 의견에 가깝냐? 아니면 가성비라는 게 당연히 우리가 따지는 건데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경영 경제 지문이라고 했잖아요. 경영 경제에서 이야기하는 가성비를 따진다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가성비를 따진다라는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아까 문학 시간에 연준이가 공존이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거기다가 이렇게 막 그거죠 했죠. TMI를 달았죠. 뭐라고? 공존이라는 개념은 생명 생태 이쪽에서 쓰는 개념인 거고 공생 그쵸? 그리고 인간의 윤리 사회적인 이런 부분은 공동체라거나 연대의식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랑 약간 비슷해. 또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기심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기심.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선생님 기억이 맞다면 윤영 학생은 문과고 문과 쪽 계열이고 그 다음에 연준이는 이과 쪽 계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경영에서 얘기하는 이기심하고 사문, 윤리, 생윤에서 이야기하는 이기심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왜 선생님이 이거를 먼저 밝혔냐면 여러분들이 지문을 딱 보고 이게 경영 경제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행동과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활 윤리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는 방향이 굉장히 달라요. 생활과 윤리, 사문 이런 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행동은 보통 뭘 가지고 문화나 아니면 윤리와 사상 이쪽에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쵸? 그리고 우리의 문화는 뭐 하위 문화, 주류 문화 어쩌고저쩌고 되기 때문에 범죄 문화 같은 것들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경영 경제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행동과 심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왜 우리는 가성비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가라는 거에 훨씬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춥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기 때문이나 악하기 때문이나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문화가 어떤가는 조금은 영향을 주긴 하는데 그래서 우선은 경영 경제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행동, 이걸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는 건 왜 우리는 가성비에 의한 판단을 하지 않고 다른 요소, 예를 들면 유행과 같은 요소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건가? 누가 봐도 비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효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행동을 왜 하는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지문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우선 경제지문 처음 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경제지문을 할 때 반드시 전제해야 될 요소가 있어요. 경제, 경영. 첫째, 여러분들이 가성비에 의한 선택을 한다고 얘기했듯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존재야? 경제적인 존재야. 그러면 경영 경제 지문에서 말하는 경제적인 존재는 뭐냐? 적게 노력하고 많이 얻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용. 요게 아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가성비죠. 그쵸? 요거를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 날로 먹고 싶다. 인생 편하게 그저 살고 싶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정상이죠. 그죠? 예를 들어 작년은 아니고 몇 년 됐죠. 선생님이 이제 광주 중앙고 학생을 가르치는데 논술을 그때 한참 많이 했을 때였으니까 애가 막 글을 쓰다가 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가 막 9월 모의고사 보고 막 그럴 때였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힘든가 보다.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나 보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그래 힘들지. 뭐 괜찮아. 좀만 더 하면 돼. 라고 했는데 애가 막 울더니 선생님 저는 날로 먹고 싶은데 논술은 날로 먹기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진짜 와 세상에 이렇게 솔직한 애도 있구나. 근데 걔한테 나는 처음엔 좀 낯설었는데 그치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걸 솔직히 표현을 하느냐 솔직하지 않게 표현을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다. 그죠?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왜 날로 먹을 수 없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기본적으로 희소성의 사회. 즉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가질 수 없어. 태생이 그래. 그쵸? 예를 들면 선생님이 좀 편하게 살 수 있고 환기도 잘 되고 채광도 좋고 그 다음에 전기세도 덜 나오는 난방도 굉장히 냉난방도 굉장히 잘 되는 집에서 살고 싶어. 그치? 그런데 분당권이 이제 거주가 굉장히 환경이 좋은 편에도 불구하고 분당에 있는 모든 집들이 내가 원하는 요소를 만족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채광도 잘 되고 교통시설도 좋고 학군도 좋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집은 누구나 살 수는 없어요. 그걸 보고 경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희소성, 희소재, 희소한 재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적 재화 분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틀려먹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거기서 얘기하는 모두가 동등하게 재화를 분배한다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쵸? 우리는 당연히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편한 거 이런 걸 원하는데 조금 더 좋고 조금 더 편한 거는 아무래도 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가치관은 굉장히 타당함에도 자유주의적 사회에서는 희소성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평등한 재화 분배는 불가능하다. 나도 서울대 가고 싶고 누구나 서울대를 가고 싶지. 하지만 서울대의 정원은 그죠?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희소성의 사회에 살고 있고 따라서 날로 먹고 싶지만 날로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을 해야 되지. 내가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재화를 내가 가져가야 돼. 내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어. 그러니까 그 재화는 어떻게 나에게 제공되어야 돼. 이런 식의 경쟁, 비용 대비 효용 이런 것들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재화도 희소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시간과 능력도 희소하죠. 따라서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선택이 가능한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별표 2개. 왜 굉장히 중요하냐? 윤리사회에서 이야기하는 합리성과 경영경제에서 이야기하는 합리성은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연준? 그렇죠. 다릅니다. 과학적 합리성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윤리적 합리성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과학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통제 변인과 조작 변인에 의해서 종속 변인이 생기는,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반복적인 결론, 그러니까 동일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과학적인 합리성이잖아요. 그치? 그런데 윤리에서 말하는 합리적 합리성이라는 거는 뭐냐? 이치에 맞아야 한다는 거야. 이치. 그러면 그 이치는 뭐냐? 예를 들면 사회적 이치, 문화적인 이치, 역사적인 이치, 이런 것들 상당히 과학에 비해서는 추상적이야. 맞아요. 달라요. 그렇죠. 추상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이 과학의 합리성을 물어보는 영역이냐, 사회적 합리성을 물어보냐에 따라서 이건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어디에도 경영 경제 지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경영 경제에서 합리성이라고 하는 건 뭐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는 어떻게 가성비에 의한 선택을 해야 된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비용 대비 효용을 묻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성비하고는 개념이 약간 다르다는 거 같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더 많은 이익을 갖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상황에서는 내가 예를 들면 수능 점수가 몇 등급이고 내신이 어떻게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서울대 의대를 가고 싶다. 이거는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지금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비용을 다 활용해서 최대한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가, 가장 플렉스 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고, 그러려고 하면 남은 기간 동안에 국어를 예를 들면 비문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용, 여러분들이 지불할 수 있는 비용, 시간, 노력, 체력, 열정, 그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계획을 짜서 해야 가장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을 해요, 안 해요? 자, 윤영 학생, 여러분 지금 윤영 학생은 지금 윤영 학생의 상황에서 내가 윤영 학생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열정과 재능과 돈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용을 해야 윤영 학생이 갈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을 갈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요, 안 해요? 연준이가 대답을 해줘도 돼. 아무나 대답을 해주세요. 소통하고 싶어. 조 선생님 대답해 주세요. 조 선생님 해요, 안 해요? 해요. 오케이. 그러면 그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는데 윤영 학생, 그러면 윤영 학생 지금부터 수능 전까지 혹은 수시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논술 전까지 윤영 학생이나 연준이 둘 다 너네가 자는 시간 빼고 먹는 시간 빼고 쉬는 시간 빼고 몇 시간을 공부할 수 있어? 대답해 주세요. 몇 시간? 대충이라도 계산을 할 수 있어, 없어? 윤영 학생? 계산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연준이도? 내가 장담하건대 안 해봤어. 왜?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아니 하루에 10시간? 그거 말고 그치, 차라리 지금 연준이처럼 하루에 10시간이요라도 고민을 해봤으면, 그래서 그 10시간을 내가 뭐 예를 들면은 그 중에 1시간은 뭐 수학, 1시간은 뭐 영어 이런 식으로 고민을 했으면 그러면 차라리 그나마 합리적인 거야. 진짜로. 근데 지금 윤영 학생이 안 해봤다고 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 연준이가 얘기했던 이 10시간이라는 게 선생님 소름 돋았거든? 연준이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담 스미스의 생각이야. 야, 우리가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다 하고 있어. 다 하고 있어. 근데 실제로 그러면 정말 다 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뭐 10시간은 평균 잡아서 어림 잡아서 말한 수치인 거는 맞고 그걸 고민을 안 해왔다는 뜻이 아니라 과연 내가 그러면 지금부터 수능 전까지 정말 매일 평균적으로 10시간을 공부를 할까? 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아닐 수도 있겠죠?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지. 그 간극을 이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행동경제학, 인간은 그러면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거 말고 실제로 인간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 지금 얘기했듯이 윤영 학생처럼 행동을 해요. 그게 나쁘다. 그게 아니라 그거를 인정을 하고 그러면 윤영 학생은 자기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가성비에 의한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가성비에 의한 판단은 10에서 한 20% 정도고 나머지 80% 정도는 다른 거에 의한 판단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패턴이 보이는 거야. 그럼 이게 뭐지? 그걸 이 지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분명한 건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 컴퓨터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신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성비를 고전 경제학적인 뭐로? 가성비, 비용과 효용을 계산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고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차차차 해서 얼마만큼 효용을 짜잔 만들어야 된다? 그거는 과하다. 그러면 어떻게?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윤영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연준이처럼 분명히 가성비를 따지긴 따지는데 완전하진 않아. 그럼 뭐지? 에 대해서 묻는 지문들이 행동경제학, 인간의 행동, 인간의 가치 판단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지문이다. 자, 아이고 미안해요. 자, 그러면 잘했어요. 이걸 이해해주는 게 중요해. 알겠죠? 경제적 합리성은 100%의 합리성이 아닙니다. 한 20, 30%의 합리성에 나머지 다른 요소들이 반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뭐를 따지긴 따져? 가성비를 따지는 거야. 자, 상황에 따라서는 희소성이 크지 않은 재화도 일부러 경쟁하고 탈락시키는 경우도 이건 약간 응용형입니다. 예를 들면은 선착순 아이들 굿즈라던가 아니면 뭐 온라인 콘서트 같은 것들, 요즘 온라인 콘서트 많이 하잖아요. 온라인 콘서트는 정원 제한을 둘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일부러 정원을 몇 명을 제한을 둬. 왜 그러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보면은 희소성이 굉장히 약해도 되는데 일부러 희소성을 막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이걸 수요, 공급의 원리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대 정원, 의대 정원 그냥 조금 더 많이 뽑아가지고 의사들 많이 공급을 해주고 서울대도 우리가 다 같이 서울대 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 서울대 정원 확 늘려서 다 같이 서울대 가서 좀 더 행복하게 살면 안 돼? 왜 서울대 정원을 그렇게 제한을 두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희소제가 아닌 것 같은데 희소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도 있다. 자, 그리고 5번 이게 이제 포인트야. 지금 아까 선생님이 질문했던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때로는 매우 비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그쵸? 우리는 경제적 합리성을 이야기한다. 결국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은 때때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이 논술을 할 때 애들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야. 자, 예를 들면 연준이한테 물어봐야지. 연준이는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연준아 너한테 물어볼 거야. 자, 어떤 빵집이 두 개의 빵집이 있어. 항상 이런 건 선택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연준아, A빵집은 알바가 너무 매력적이야. 예쁘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막 가면 상큼하게 막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러면 더 싫어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빵집 근데 맛은 그냥 좀 별로 없어. 그리고 연준이는 이상하게 그 빵집의 빵을 먹으면 다음날 속이 좀 불편해. 뭔가 좀 더부룩해. 그죠? 그런 빵집이 있어. 근데 알바가 너무 매력적이고 살짝 웃어주고 좀 비싸. 가성비 좀 떨어져. 그리고 그에 비해서 선생님이 빵집을 차린 거야. 그쵸? 선생님이 빵집을 차렸어. 굉장히 저렴해. 가성비 짱이야. 그런데 이제 선생님 같이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막 별로 그냥 그래. 가면은 뭔가 빵은 좋은데 뭐 이렇게 파는 사람은 별로 좋지 않은 거야. 연준아, 너는 A 빵집으로 갈래? B 빵집으로 갈래? A 빵집 여기. B 빵집 어디로 갈 거야? 윤영이가 대신 대답해줘도 돼요. 윤영 선생님. 어디 갈 거야? A 빵집 갈 거야? B 빵집 갈 거야? B? 이거 뭔가 준비된 멘트 같은데. 그쵸? 아까 얘기했지만
네, 이게 바로 아담 스미스가 말한 합리성이야. 자, 그러면 윤영 학생 높이. 근데 그럼 물어볼게. 이 두 빵집 중에서 어느 빵집이 장사가 잘 될까? 대답해 보세요, 윤영 학생. A 빵집과 B 빵집 중에 어느 빵집이 훨씬 더 매출이 많을 것 같아? 둘 다 대답해 보세요. A, 그지. 잘했어. 아, 물론 내가 약간 조작된 이렇게 답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빵집이 훨씬 더 장사가 잘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용과 효용을 기계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할 정도의 합리성은 없어. 오히려 그거 말고 다른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근데 저는요, 어차피 빵은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그것보다는 잘생긴 알바 오빠랑 그 예쁜 알바 누나가 그냥 좀 이렇게 아는 체 해주고 말도 걸어주고, 뭐 이렇게 나중에 카톡으로 이제 메시지도 좀 주고받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합리적인 선택 아닌가요?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아닐까요? 윤영 학생? A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아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어차피 빵을 별로 안 좋아하고 그 돈으로 그 알바 누나나 오빠랑 친해지는 게 나한테는 훨씬 더 큰 이익인 것 같다. 그러니까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럴 거면 줌으로 할 걸 그랬죠. 네. 어때요? 답해라. 컴온. 합리적일까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조 선생님, 이쁜 알바랑 사귀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차피 그런 건 내 인생이 없어. 그냥 말이라도 말이라도 한번 걸어서 내가 오늘 너무 행복한 거야.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 내가 막 이렇게 힘낼 원동력을 얻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막 같은 뭐 이렇게 직장 상사한테 막 뭐라고 하지 핀잔을 받고 뭐 혼을 나도 오늘 그 알바가 나한테 쌩끗 웃어준 걸 생각하면서 너무 막 행복한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답이 없네. 자. 자,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경제학적에서는 그게 합리적일 수가 없어요. 왜 경제학적에서 합리적일 수가 없냐? 아까 얘기했지만 경제학적 합리성은 뭐와 뭐를 따져야 된다고 했어? 비용 대비 효용을 따져야 한다고 했죠. 그치? 자, 여러분들이 그 빵집에 가서 예를 들면 빵을 뭐 2만 원어치 산다고 하자. 예를 들면 1,500원짜리 빵을 산다고 해서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 2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을 해서 그 빵집 알바가 한번 쌩끗 웃어주는 거하고 그 2만 원으로 차라리 나를 혼내는 직장 상사한테 뭐 커피라던가 점심을 대접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중에 뭐가 더 클까? 뭐가 더 큰지는 모르는데 분명한 건 그거를 고민해 보지 않으면 내가 지불한 비용 대비 효용을 고민을 하지 않은 거거든. 경제학에서는 그걸 고민해 보지 않으면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 비용과 효용을 따지고 나서 그 결론이 내 계산 실수로 인해서 혹은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잘못된 결론이 도출되는 거는 괜찮은데 그거를 따지는 것조차도 안 하면 그거는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A빵집과 B빵집 중에 A빵집이 잘 되는 건 비합리적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A빵집의 빵을 선택하는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비용 대비 얼마만큼 효용을 고민해보지 않은 상태로 선택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아니다. 이게 알겠죠? 경제적 관점에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용 대비 효용을 고려하지 않았고 사실 그게 근데 멍청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판단하지 않기도 한다. 그냥 관성적으로 문화적으로 혹은 뭐 다른 사람이 하니까 유행이니까 알겠죠? 그런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하는 거지 경제적 합리성에 의한 것은 아니다. 근데 그것은 개인만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정부도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개인의 실패인 시장 실패 그리고 정부의 실패도 생길 수 있다. 다시 얘기하지만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통은 그렇지 않다. 6번째, 주체적인 소비. 나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가 사고 싶은 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사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대부분 어떻다? 환상이다. 대부분은 제한적인 주체니까 주체적이지 전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내가 사고 싶은 걸 산다기보다는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사는 거야. 예를 들면 아이폰과 갤럭시, 그죠? 그 중에 여러분들은 나는 이게 너무 좋아. 내가 아이폰을 사는 거는 나의 주체성에 의한 판단이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게 아주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시장에 살만한 물건이 아이폰과 갤럭시밖에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샀는데 아이폰을 산 이유가 내가 예를 들면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했을 때 그 비용을 학원에 냈을 때 그 비용을 친구에게 줬을 때 그 비용을 부모님과 여행에 가서 썼을 때 기타 등등 예를 들면 나중에 내가 뭐 대학에 가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지 않고 어차피 폰을 살 건데 왜 사야지? 누구 걸 사야지? 뭘 사지? 그런 기준은 굉장히 다른 사람의 판단을 모방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통은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이폰을 쓰는 게 너무 좋아 보여. 그치? 그러면 그래 나도 아이폰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이패드 물론 되게 완전히 뭐 쓸모없는 소비를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닌데 과연 내가 그 비용만큼의 효용을 고민을 해봤느냐? 보통은 아니다. 그래서 광고에 의한 소비나 모방 소비의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제한된 주체성, 제한된 합리성 이걸 이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되게 많죠. 복잡하죠.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경제 지문을 풀 때 우리는 어째라는 거냐. 기본 전제. 인간은 누구나 뭐 한다? 이익을 추구한다. 나름대로의 합리성, 나름대로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긴 하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 역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에게 뭐 한다? 협력 카드를 내민다. 누구를 위해서? 이게 되게 중요해. 경제학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윤리와 사상과는 약간 물어보는 단어나 인간의 행위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윤리와 사상에서는 덕, 윤리, 의리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유교 사상에서는 이걸 되게 중요시해서 그것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치? 그러나 경제 지문에서는 아니요. 그거의 기본 전제는 자신의 이익입니다. 선생님이 조 선생님이랑 이렇게 같이 수업을 나눠서 한 이유는 뭐 때문인 거야? 의리죠, 의리. 선생님은 의리파니까. 그죠? 네. 답이, 그죠? 선생님은 의리밖에 없어요. 덕, 윤리, 그죠? 선한 본성, 이런 거. 하지만 조 선생님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웃자고 한 얘기고요. 경제학에서는 둘 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다라고 보고요. 희소성이 있고요. 인간의 판단이 완전하진 않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 엉망진창이라는 뜻은 아니다. 자, 그리고 약간 확장을 하자면 가끔씩 진짜 이상하고 알 수 없는 판단, 멍청한 판단을 하기도 한다. 이익보다는 신념이 더 무서운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진주만 습격. 일본이 당시에 조금이라도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비용 대비 효용 같은 것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 중에서 뭐가 가장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판단을 했으면 적어도 미국의 진주만을 습격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 왜? 신념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겠죠? 신념과 이익이 크로스했을 때가 제일 무서워요. 이거는 옆에서 아무리 설득을 하고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나라고 얘기해봤자 들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런 경우도 있다. 그 사람은 경제적 합리성에 의한 판단을 하는 건 아니에요.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익에 대한 판단이 배제되고 아까 어쩔 수 없어요. 다른 것들이 우선이 되는 경우도 있다. 자, 요거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풀 지문 옷에 자꾸 닿는구나.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자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냐? 먼 것과 가까운 것이 두 개가 있어. 그럴 때는 보통은 멀리 있는 큰 이익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작은 이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합리적이지 않죠. 내가 아무리 봐도 예를 들면 선생님이 내일 100만 원, 그 다음에 30년 뒤에 10억. 그치? 그러면은 뭘 선택할까? 나는 당연히 30년 뒤에 10억을 선택할 것 같아. 그치? 그러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일 100만 원을 선택을 해요. 30년 뒤 10억을 포기한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거.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다. 그 다음에 같이 이익을 10을 보고 손실을 10을, 예를 들면 오늘 선생님이 로또 당첨이 된 거야. 로또 당첨이 30만 원이 됐어. 와, 너무 신난다. 근데 벌금이 30만 원이 나온 거야. 그러면 그래, 로또로 30만 원 벌었고 그리고 벌금으로 30만 원 나왔으니까 쌤쌤이네. 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야, 내가 왜 30만 원을 벌금을 내야 돼? 장난해? 이런 식으로 이익과 손실의 크기의 합이 0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손실을 훨씬 더 크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피할 수 있으면 그거를 더 집중을 해. 그 손실을 피하느라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익을 못 보기도 해요. 왜 그런다? 비합리적인 존재니까. 자, 그래서 뺏기는 걸 더 싫어한다고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판단을 한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요거 기본 전제 있죠?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나중에 뽑아서 뭐 드릴 수도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비문학 지문 이거 경제 지문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여서 크게 어렵지 않게 이제 나중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